엔화가 한 30%에서 35% 가까이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력도 달러로 환산하면 30% 가까이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아세요? 일본의 대부분 대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에요. 99.7%가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완전히 그냥 호화랑이에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올렸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14배가 많아졌다 그래요. 일본이 경기가 좋아지면 일본 망한다 해요. 왜 그러냐?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명찬입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외교 안보 쪽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 유학 가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주제가 북한에 대한 얘기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한국의 박정희 정권 시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저는 정통으로 일본 외교 안보, 전후에 일본 외교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가 공부하면서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어요. 잘 모르는 일본 외교를 전반적으로 그것도 박사학위 논문으로 완성하려면 일본 공부하는 연구자들과 똑같은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오래 살았죠. 석사를 마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를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도 안 했어요. 10년 동안 오로지 학위 논문 공부에만 집념했으니까 연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 제가 공부한 내용이 현재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한 10년까지 일본 정도 살았을 때, 그때는 일본이 넘버원의 국왕이랄까, 그게 아직도 남아있을 때였어요. 선진국이라는 걸, 이런 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는 거나 그런 느낌을 팍팍 받았죠. 그래서 정말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요, 제가 유학할 때에 찬란했던 선진국의 경제 대국의 모습은 사실상 온데간데 없어요. 수치를 보게 되면 쇼크를 받을 정도로 일본이 30년 동안 뒷걸음질 쳤다고 보면 돼요. 그 30년 동안 보통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한국은 3배, 4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300%, 400% 가까이 성장했을 때 일본은 2% 성장했다. 그 2% 성장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일본에서. G7 국가들이 1인당 GDP를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배율을 보시면요, 2000년도 GDP가 달러라고 이렇게 이제 수치가 되어 있고 2023년도 GDP 달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배율을 한번 보시면은 제일 위에 캐나다가 2.17배, 프랑스가 1.91배, 독일이 2.15배, 이탈리아 1.83배, 자, 일본 어떻습니까? 0.95배. 뒷걸음질 쳤죠. 영국이 1.64배, 미국이 2.22배. 보통 2배에서 2배 조금 넘게 성장했잖아요. 선진국이 이렇게 2배 성장한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일본, 미국, 한국, 대만을 비교했는데요. 이게 2000년과 2023년도 1인당 GDP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자국 통화로 환산했을 때입니다. 일본이 1.1배 성장했는데 미국이 2.2배, 한국이 3.14배 증가했죠. 대만이 2.19배. 일본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3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한일 역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엔화가 지금, 엔저가 지금 심하잖아요. 작년 초만 해도 1달러당 105엔 이 정도였다가 지금 1달러당 147엔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105엔에서 147엔 떨어졌다는 거는 엔화가 한 30%에서 35% 가까이 폭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력도 달러로 환산하면 30% 가까이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엔에 우리가 1000원 넘어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엔에 800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제일 위에가 빨간색이 이제 일본이고, 노란색이 한국이고, 녹색이 대만입니다. 일본이 90년대 중반만 해도 절정에 갔다가 그 뒤로 뭐 거의 30년 동안 변화가 없죠.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거죠. 한국이나 대만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듯이 급경사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게 계속 일직선으로 한국이나 대만은 올라갈 거고, 일본은 여전히 옆으로 평행선을 걷는다면은 추월은 시간 문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이게 일본의 임금입니다. 일본의 임금이 90년도가 더 높았죠. 90년 중반, 후반 피크를 찍고 나서 그 뒤로 쭉 보면은 2020년까지 임금이 더 낮잖아요. 이게 현재 일본의 현실입니다. 도표를 여러 개 봤습니다만, 일본의 현재 상황은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GDP라든가 여러 가지가 성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엔저가 되니까요, 이걸로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국력은 완전히 오히려 축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작년에 일본의 GDP하고 올해 GDP를 비교한다면 아마 20%는 축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엔저 때문에. 30년 만에 부활
한국의 뉴스들이나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부분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본 전체의 경제 구조라든가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기반은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있다면은 주식이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요, 과거 일본이 버블 경제로 갔을 때 딱 그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버블 경제로 갔을 때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이 2년 만에 120엔 정도로 가격이 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배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수출이 거의 힘들 거 아니에요. 왜? 가격이 배로 뛰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경기가 침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를 했죠. 지금의 마이너스 금리나 거의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 정도로 굉장히 그 금리를 낮춰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일본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돈을 엄청나게 은행에서 빌리겠죠.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 돈들이 다 들어가냐? 주식이나 땅 사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 사는 데로. 일반 기업들조차도 사실상 일본 정부는 무이자로 빌려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서 산업을 더 확장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자를 낮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땅을 주로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폭등을 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 갔었나 하면은 골프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회원권이요. 1억 5천만 엔. 그게 절비했어요. 가장 높았던 데가 어디냐니까 4억 6천만 정도가 4억 5천만 정도. 회원권이. 이게 그 당시에 일본의 상황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버블이 꺼지고 나서 얼마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억 넘어가던 골프 회원권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1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게 버블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거에 일본이 버블 갔을 때 그 모습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주가가 올랐고 왜 땅값이 그렇게 많이 뛰느냐? 여기에는 중국 요인이, 중국 팩터가 굉장히 좀 강해요.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철수를 많이 합니다. 한국 기업도 이미 삼성이나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3기로 들어서면서 특히나 기업 활동하기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은 철수를 많이 하면서 자본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베트남으로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한국으로도 오고 쫙 이제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죠. 근데 거기에 일본이 이제 많이 혜택을 이제 보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 대기업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잖아요. 세계 3대 투자가가 일본에게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히 일본이 앞으로 좋을 거니까 투자한 거 아니냐.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아세요? 일본의 대부분 대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작년에 1달러에 105엔 하던 엔화가 지금 1달러에 145엔까지 지금 147엔까지 떨어지고 이 정도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워렌 버핏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엔저로 갈 거라는 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들은 수출이 경쟁력이 생기겠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달러로 파니까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내려가서 물건이 이제 많이 팔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달러로 돈을 벌어가지고 일본에 들어와서 엔화로 환산할 거 아니에요. 엔화로 환산하면은 과거에 100달러를 빌렸으면 얼마입니까? 자, 1달러를 칩시다. 1달러를 벌어 들어오면은 105엔으로 환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147엔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수입이 는 거잖아요. 105엔에서 147엔으로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로서는 지금 막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기업, 수출 기업이 한정된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의 대기업, 수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0.3%예요. 일본 기업의 중소기업이 99.7%가 중소기업입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내수로 공장을 가동해요. 일본 내수에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엔저가 어떤 현상을 발휘하냐면 오히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재료 사올 때 가격이 많이 폭등이 되겠죠. 엔저가 돼서.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안 올리지 못했어요. 일본에는 물가를 30년 가까이 물가가 동결됐다 보니까 어느 한 기업이 먼저 올리면은 집중 포화를 받아요. 눈치를 보면서 서로 못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급을 못 올리죠. 봉급을 못 올리니까 수요가 또 적고 뭐 이런 맥락에서 내수 기업은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완전히 그냥 호화랑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국내 전문가들이나 국내 소식들을 보면요. 화랑이라는 것 자체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일본 전체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일본 국민들의 임금은 올랐나요? 거의 안 올랐어요. 대기업은 엄청 올랐습니다. 임금이.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올렸어요.
한 해에. 엄청나죠? 그게 유니클로가 상징적으로 올렸어요. 대기업이 돈 좀 많이 벌잖아요. 올려야 된다. 임금 올려야 된다. 그동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올릴 여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엔저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으니까 대기업이 그냥 임금을 40% 올렸어요.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이 초임이 25만 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240만 원, 230만 원 지금으로 치면은 대기업은 300, 40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급료가 우리보다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소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더 낮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사실상 가난한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그런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그랬던 일본이 지금 엔저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국내 물가는 2%, 3%, 뭐 최근에 3%, 4%까지만 올라가는데 임금은 겨우 2.1%가 올랐어요. 평균 치면은. 대기업 빼면은요. 대기업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평균을 올리니까 대기업은 빼고 중소기업이나 실질적으로 따지면 2.1%라 그럽니다. 그런데 물가는 사실 3%, 3.5%, 4%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임금은 더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의 실상입니다. 엔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금리가 5점 몇 %에서 1, 2년 변동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엔저를 유발하는 요인이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는 한은 엔저는 계속 갈 거고, 또 하나는 엔저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30년 가까이, 최근 30년 가까이를 보면은 달러는 미국 GDP의 9배 정도 팽창됐다 그래요. 통화가. 그런데 3.5배 정도 30년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GDP가. 그러니까 그걸 나누면 미국의 GDP의 한 2.5배 정도 통화량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일본은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14배가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GDP가 거의 성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4배 그대로 GDP 비 14배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재산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돈을 14배 많이 찍어냈으니까 달러는 이만큼 큰 데서 2.5배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느 돈이 가치가 더 많겠어요? 보나마나 달러가 훨씬 가치가 높겠죠. 일본은 통화가 너무 흔하다. 흔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금도 계속 금리를 제로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찍어내요. 왜? 일본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265% 가까이 돼요. 세수가 그치는 거 60조엔에서 70조엔 그 사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1년 예산은 100조, 120조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백을 뭐로 메꿉니까? 세금이 그치는 거는 6, 70조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그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국채를 일본은행이 다 사고 있어요. 그 보통 일본은행이 국채를, 장기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는데 60, 70%, 많을 때 90%를 일본은행이 다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본 정부는 빚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빚내서 운영하는 것이 몇십 년 이어지다 보니까 그 빚이 엄청 쌓여 있는 거죠. 그 빚을 주로 어디서 사냐? 일본은행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이게 만약에 금리가 1% 올라간다 그러면은 1% 올라가면 27조 정도의 이자가 손실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지금 11조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으로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금리는 저렇게 높은데 일본은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없으면 물가도 올라가겠죠. 왜 지금 미국이 왜 금리를 올립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서 잡는 거잖아요. 통화량을 줄여가지고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도 지금까지는 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 폐해가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가는. 그러면은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행에서 아까 말했듯이 1% 올리는 순간 그동안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 이 부채, 여기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 돈을 줘야 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일본이 가장 심각합니다. 일본이 경기가 좋아지면 일본 망한다 해요. 왜 그러냐?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30년 동안 일본은 물가 올리는 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최근에 막 올랐잖아요.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너도 나도 기업들이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본에서요, 건널목 건너는데 빨간불이 있잖아요. 대다수가 한 30명, 40명이 쭉 기다리죠. 그런데요, 어떤 한 사람이 급하게 건너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뛰어 건너잖아요. 그럼 다음 둘째 사람이 또 한 눈치 보다 건너잖아요. 그럼 와라라라 다 건너요. 흔하게 봤어요, 일본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교통 신호를 잘 지킨다. 그 말은 맞는데 어떤 한두 사람이 그걸 어기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의 상당히 특징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물가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근데 지금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올리는 게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물가를 올리지 못하고 꼭꼭 눌러왔던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가를 계속 올릴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럼 이게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마구 찍어내니까 미국이 물가가 저렇게 7% 8%까지 올랐던 이유가 뭐겠어요? 달러를 엄청 찍어냈었잖아요. 왜? 그때 팬데믹 때문에 싹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니에요. 달러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물가가 조금씩 잡힌단 말이에요. 본래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려서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보통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중앙은행, 그 일본 은행이 물가가 앞으로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 금리로 인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만 올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2배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도 0%잖아요. 장기 국채 금리는 1%까지 상한선을 올려놨는데 장기 금리하고는 좀 달라요. 단기 금리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 하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 꼭 좋은 소식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걸 나는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이제 반도체를 미국으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반도체는 원천 기술들은 다 미국에서 이제 개발했던 건데, 그걸 일본에게 어느 정도 전수를 해줬어요. 왜 전수를 해줬겠어요, 미국이? 과거에는요, 냉전이었잖아요. 일본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군정을 하면서 일본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에는 미국이 일본을 도전을 못하게 중소규모의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릴 계획을 가지고서 미 군정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냉전이 스물스물 전 세계에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혜택을 베푸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기술을 어느 정도 전수해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반도체에 집중하게 되고, 반도체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실은 일본이 장인정신 같은 개념이 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모노즈쿠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재능이 있는 민족 같아요. 그 장인정신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신분제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신분은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대장장이 집안은 계속 대장장이만 해야 되고, 칼 만드는 집안은 계속 칼을 만들고. 그래서 여관 보면은 16대, 17대 그 여관장이 물려받은, 우리나라에서 여관 역사는 10년, 20년이면 겨울 거예요. 일본의 료칸 같은 거는 보면은 몇백 년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17대, 18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본의 반도체는 모노즈쿠리 맥락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발휘하다가 일본의 전자제품이 확 소니, 패나소닉 이런 전자 종합 상사가 급성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NTT 같은 경우 이제 통신사, 사실상 80년대 말점의 시가총액 이런 거 보면요, NTT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는 그 당시 호황이었던 이유가 시장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일본의 전자제품이 통신기기 이런 쪽에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까 쭉쭉 그 섬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통신 케이블이 해저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상으로 안 되니까. 해저 케이블들이 많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이 고장나서 한번 끌어올리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일본에서 그 소위 말 시장에서 그걸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반도체 기술을 엄청나게 정진시킨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25년, 35년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쏟았겠죠. 그래서 꽃피웠던 것 같아요. 85년, 86년쯤 됐을 때는 86년에 보면은 1위가 NEC, 2위 히다치, 3위가 도시바, 쭉 내려가서 7위가 후지츠, 8위 마츠시타, 9위가 미쯔비시. 이게 전부 일본이잖아요. 89년도에도 보면은 6개사가 일본 회사죠. 일본이 저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엄청난 위세를 보였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일본을 견제해야겠다 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반도체가 망했는 게 미국이 일본을 두들겨 팼기 때문에 망했다. 그게 아니라 졌다 이거예요. 반값에 만들어. 그렇게 해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가
가시 가능이 자꾸 늘어지면서 보조금 엄청 줄 테니까 들어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한테 들어옵니까? 다 TSMC 수입을 가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업해주는 우리나라 정부도 저 빨간 선이 올라갔다가 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저게 이제 피크로 올라왔던 게 80년대 중반 피크를 이뤘다가 그대로 쭉 내려오는데 왜 저렇게 이제 내려오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들 이제 알려진 거는 86년도 미일 반도체 협정 1차 협정이었죠. 그리고 91년도에 다시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 이 두 개의 반도체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이 일본을 배싱하기 시작해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때 1차 미일 반도체 협정 때는 제품에다가 관세를 100% 매겼어요. 반도체 가격이 2배로 뛰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 그랬죠. 85년도 플라자 합의에서 85, 86, 87년도 요 2년 사이에 엔화가 2배로 뛰어요. 그때 엔화가 2배로 뛰는데 관세 또 100% 매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은 관세 200% 매긴 거랑 마찬가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건 거의 힘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일본이 일본 내 시장에서 반도체 파는 것 가지고 거기에 만족해야 될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일본 반도체가 쇠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또 딴 데 있어요. 80년대 보시면요. 메인 프레임이 주로 D램의 용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고품질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35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그때 메인 프레임은 굉장히 큰 컴퓨터니까 그게 한번 넣으면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 그런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극한 기술과 고품질의 기술 문화가 이때 형성이 됐어요. 무조건 고퀄리티를 지향하게 되는 문화가 형성되겠죠. 그랬는데 90년대 가서 보니까 D램의 용도가 뭐냐니까 PC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PC로 바뀌면서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고퀄리티 반도체가 필요 없어요. 저퀄리티로서 싼 가격에 반도체면 충분하거든요. 일본은 아까 뭐랬습니까? PC용이 아니었죠.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엔티티라든가 통신 기술이라든가 거대한 큰 규모의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니까 3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한 거죠. 자, 그럼 3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좋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좋은 소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고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일본의 엔티티라든가 전기 제품에 있어 돈을 많이 버니까 반도체 가격이 비싸더라도 충분히 그걸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시장 이게 다 맞았던 거죠. 공급하고. 그랬던 시장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PC로 넘어간다는 거죠. 왜 그러면 전자제품이 그 고퀄리티를 요구했던 그 시장이 서서히 무너져 갔느냐? 전자제품들이 디지털화 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도 아날로그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화로 넘어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해야지 그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의 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일본 반도체 회사는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PC 쪽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돌려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저퀄리티의 싼 가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노트북 사가지고 뭐 2년 쓰고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면 또 바꾸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럼 결국 노트북은 한 2, 3년 정도면은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도체가 35년 동안 고장 안 나는 반도체 쓸 이유가 있겠어요? 거기에 삼성이 제대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때 삼성이 저비용 D램으로 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제품의 경쟁력이 한국의 삼성이나 이런 데 디지털화된 전자제품한테 경쟁력이 밀리면서 사양 산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도체에 들어가야 될 게 그 시장이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NTT도 보면은 80년대 후반에 89년도에 시가총액에서 세계 톱이었지만 서서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와 더불어 일본의 반도체도 내려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은 재빨리 그냥 PC 쪽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돌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일본은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만들고 있다. 싸게 만드는 기술력이 낮다. 근데 한국이나 대만은 뭐냐? 저비용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PC에는 맞았다는, PC 시대에는 맞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일본 반도체는 PC에 맞게 싸게 저퀄리티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세 개 부분이 나눠집니다. 설계,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하는데 설계는 보통 우리 팜넷이라고 그러죠. 설계는 주로 미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공정은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주로 TSMC, 삼성이 파운드리,
반도체 만드는 공장을 파운드리를 해요. 파운드리를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미국에서는 저걸 안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걸 하지 않고 설계하는 걸로. 설계는 굉장히 조그만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설계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미국은 설계 쪽으로, 저게 고부가 가치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쪽으로 빠진 거예요. 옛날부터 보면은 TSMC가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 때 일본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저거 돈도 안 되고 괜히 투자만 많이 하고 거푸집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3D 직조. 처음에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분업화된 거예요. 설계는 설계만 열심히 하고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만 하고 후공정은 따로 하고 이게 이제 분업화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못 따라간 겁니다. 일본의 그 당시에 반도체 회사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전기 종합 상사의 여러 개 중에서 반도체 한 부서였어요. 그 한 부서가 설계와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분업화가 안 됐잖아요. 이게 전문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 개념으로 치면은 심하게 말하면 구멍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설계에 집중하니까 설계만 굉장히 발전할 거 아닙니까? 설계만 집중하니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에 집중하니까 그게 굉장히 아주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후공정은 나름대로 발전해 나가죠. 근데 요걸 전부 다 분업화 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에 일본 기업이 못 따라간 거예요. 구조 개혁을 못 한 거죠. 거기서 뒤처지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처집니다. 그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가격이 단가가 내려가죠. 무기 수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발할 때 엄청나게 도는데 수출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완전히 다운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그런 거죠. 이 대량 생산 만드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특히 삼성이 D램을 만들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아까 세 개의 영역 중에서 파운드리 영역을 다시 세 개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 파운드리 안에서 이런 세 가지 공정이 있어요. 첫째는 요소 기술 공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테그레이션 기술 공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산 기술, 이 세 개의 공정이 있는데, 요소 기술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들어보는 게 성막이라든가 석판, 인쇄, 에칭, 세정, 검사, 이게 우리 지난번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세 개 소재를 수출 규제를 했다 그래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여기 요소 기술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막이라든가 에칭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그 소재였어요. 이 기술은 일본이 뛰어납니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그래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아주 뛰어난 게 요거 만드는 데는 일본이 아주 뛰어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인테그레이션 기술 있잖아요. 이 인테그레이션 기술이라는 게 뭐냐니까 집적회로 같은 거 보면은 반도체가 여러 개 막 들어가 있는 그 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로 보면 돼요. 이걸 만들어 달라고 설계가 오잖아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정이 500공정에서 1500공정까지 있어요. 그 공정마다 기계가 다 배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요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그 기술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계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품이 달라지니까 그 공정을 일본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 보면은요, 딱 그 세팅이 되면은 그걸 양산 공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에서 개발센터에서 만들어 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면요, 밑에 빨간 선 보면은 이게 수율이라는 거예요. 수율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수율이 잘 안 올라와서 저렇게 헤매면은 저게 실패인 거예요. 판 하나에 반도체가 여러 개 많잖아요. 그 중에 쓸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 판 하나에 수율이 83%, 90% 이렇게 이제 돼야지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여기에서 100%로 올리려고 그래요. 수율을. 거의 100% 수율을 높이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삼성은 80%, 83% 정도 수율이 되면은 그걸로 멈추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하는 거죠. 80%에서 90%, 90%에서 100% 가까이 올리는 요 위의 능력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니까 이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곱 있잖아요. 한 단계 올라갈수록 제곱에 2의 제곱은 4고 D의 세제곱은 8이잖아요. 8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렇게 수율을 과도하게 높이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100%를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겠죠. 좋은 장비도 써야 되겠고. 거기에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좌측에 보면 D램 해가지고 이게 청청이 샌드위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저게 판인데 판을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판을 층층이 쌓아요. 근데 그때 쌓을 때 레이저로 쏘잖아요. 아주 가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게 레이저 광선을 쏠 때요, 쏘는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에 이제 회로를 그려놓고 그걸 쏘면은 볼록렌즈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미세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마스크라 그래요. 요거 하나를. 그 마스크를 보통 한 15개 정도 쌓아가지고
15개 쏘는 거예요. 한번 쏘고 선을 그리고 또 다른 있을 거에 또 쏘고 선을 그리고 파나 같은 거 보면 색이 여러 개면 파나를 여러 개 해가지고 찍는 거 봤어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마이크로는 마스크 수를 15개 써요. 그런데 대만은 20개 정도 씁니다. 한국도 20개에서 22개. 근데 일본은요, 29개, 30개 넘어간 적도 있고 40개 쓴 적도 있다. 45개 쓴 적도 있더래요. 그 정도로 마스크를 많이 쓴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높은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저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반도체는 똑같은 용도로 쓰는 건데도 저렇게 일본은 마스크를 저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이 경쟁력에서 뒤처져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이걸 보면요, 앞으로 일본이 쉽게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설계하고 프로세서 설계, 그 다음에 양산, 이 세 개의 양산에서 설비 플로우 구축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기에서 500에서 1500 정도의 공정이 있는데 저기에서 얼마나 공정을 단순화시키고 축소시키고 간략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스트가 다운되겠죠. 근데 일본은 저기 어마어마한 마스크도 많이 쓰고 좋은 장비도 많이 쓰고 좋은 소재도 많이 쓰고,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저걸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많이 쓰면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일본이 하는 프로세서예요. 돈 버는 프로세서가 아니다 그랬죠. 성능 최우선으로 프로세서 플로우 구축, 비용 의식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원가 저감 노력, 양산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코스트 절감하려고 조금 노력했는데 거기에서는 코스트 절감하려 해봐야 2, 3%밖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프로세서 플로우 구축하는데 저기에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그걸 일본은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겁니다. 자, 인텔의 경우는요, 어떻게 반도체를 만드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컴퓨터로 볼 수 있겠죠. 저게 이제 제품입니다. 저게 제품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요, 300만 원이라 칩시다.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팔 거라고 계산을 딱 쓰잖아요. 그럼 150만 원에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격을 매겨놓고 반값에 만들어. 그렇게 해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디바이스의 원가 절감 수율도 결정하는 거였대. 수율을 100%가 아니라 이때 수율을 80%라든가 한 85% 정도 하는 거예요. 왜? 100% 하려면 이거 도저히 원가를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80% 정도만 하자 이거죠. 세 번째로는 비용 최우선으로 프로세서 플로우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기에서 아까 말했죠. 공정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까 마스크 수를 줄이거나 그거 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이요, 반점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저때 온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노력을 제로였어요. 여기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프로세서 플로우 구축하는 데서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150만 원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죠. 기술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보너스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코스트 다운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아까 일본은 어땠습니까?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 코스트 다운에 신경을 아예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면에서 압도적으로 가격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고기술 만드는 거는 괜찮은데 저 기술로 만드는 기술력이 없다.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난데 영업을 잘못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 가격으로 만드는 저런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노감이라는 대단한 반도체 전문가가 있어요. 일본 반도체가 망했는 게 미국이 일본을 두들겨 팼기 때문에 망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력에서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요, 마스크를 15장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15장으로 한정해서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가 망한 겁니다. 지금도 과연 그럼 일본이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테크놀로지 몇 나노냐, 그 노드별 생산국 지역을 다 보면요, 43나노에는 대만,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쭉 다 있죠. 근데 28에서 45나노까지도 일본이 있는데 10나노에서 22나노에 일본이 사라집니다. 28나노에서 45나노까지 저 5% 저게 일본이죠. 하늘색이랄까요. 5%가 이제 일본인데 저게 12에서 22나노 가면 일본이 사라져요. 요번에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22나노를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일본이 생산할 수 없는 걸 TSMC가 생산하는 거죠. 그렇지만 10나노에서 22나노 이건 10년 전 기술이에요.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그 공장은 10년 전 기술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일본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 정부가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보조금을 때려 박으니까 일본 전문가들이 꼭지가 열리는 거죠. 일본 기업에다가 투자해도 못할 텐데 왜 딴 나라 대만 기업에다가 4조씩이나 투자하냐. 그것도 최신 기술도 아니고 거기서 뭐 배울 것도 별로 없는데 아주 그래서 그 TSMC 짓는 데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니까 또 제2의 공장을 짓는다 그래요. 거기에서는 10나노, 7나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0나노에 이상은 가면은 TSMC가 압도적이죠. 삼성이 8%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위로 올라가면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TSMC의 지역별 매상고 비율을 보게 되면은 TSMC가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가 어디냐? 반도체 파는 데가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저기 얼마인가 2020년 갑자기 팍 급전직하죠. 저때 미국이 규제를 한 거예요. 못 팔게. TSMC한테 중국이 반드시 못 팔게 하면서 팍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저기 분홍색이 중국 외의 아시아권이잖아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이 몇 %입니까? 일본이 TSMC 반도체 소비하는 퍼센트가 5%, 10%의 반도 채 안 되잖아요. 자, 이 정도밖에 소요를 안 하는데 구마모토에 TSMC가 왜 들어오겠냐? 처음에는 그렇게 회의적이었어요.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일본은 별로 안 산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TSMC가 들어올 리가 없다. 그랬는데 TSMC 입장에서도 내가 그 왜 들어가냐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부가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면서 보조금 엄청 줄 테니까 들어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럼 TSMC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을까? 첫째, 어쨌든 불씨를 살려보자. 반도체에 대한 불씨를 살려보자. 왜?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장을 곳곳에 짓는데 미국도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요. 근데 일본은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일본 자체적으로 지을 기술을 넣고 하니까 TSMC라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씨를 살려보자 이거였어요. 그럼 미국도 사실은 TSMC 삼성 공장 유치했잖아요. 일본도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도 있었고 이제 문제는 미국은 TSMC 애리조나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100%를 미국에서 소화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은 결국은 그 제품을 다 미국 기업들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TSMC 구마모토 공장은요 매달 5만 5천 개 정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5만 5천 개 생산해가 한 2만 개 정도만 일본에서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팔아요. 다른 나라에서 팔면 그게 수입이 일본한테 들어옵니까? 다 TSMC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좀 보는 거는 2만 개 정도,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 40%도 채 안 되는 반도체만, 그것도 소니 한 기업이 거의 다 혜택을 봐요. 소니가 센서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에게 혜택이 다 들어가고, 그것도 일부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다 왜 그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 하고 비판이 이제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래피더스가 나온 거예요. 좌측에 90나노에서부터 시작해서 28나노까지 있고 16나노에서 3나노 그 다음 오른쪽에 2나노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노란색 보면요 지금 구마모토에 짓는 TSMC 공장이 28나노 22나노 요걸 만들어요. 이걸 만들면은 일본은 그 40나노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28나노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TSMC 들어오라 한 거죠. 그런데 10년 전 기술 아니냐? 그럼 왜 들어갔겠어요? 보니까 28나노, 22나노 요걸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밑에 사진들이 전부 28나노 반도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PC, 태블릿, TV,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게임기, 낮은 사양의 제품들은 전부 다 28나노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나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다. 그래서 10년 전 기술이긴 하지만 들어오는 게 좋다 이거야. 왜? 코로나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 그 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반도체 확보를 위해 가지고 내 땅에다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금을 쏟아가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짓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막 머리 아프다 막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생산의 흐름이 요거였어요. 타이완에서 TSMC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의 생산 흐름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타이완 TSMC에서 저렇게 다 만들어 왔는 걸 소니가 붙이는 거예요. 픽셀하고 D램, 시스템. 여기서는 D램은 삼성에서 사거나 이렇게 하겠죠. 시스템 반도체. 요걸 이제 TSMC 만들어 온 걸 여기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픽셀하고 D램하고 시스템 세 개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소니가. 타이완의 ASE에 여기에 들어가서 후공정 들어가는 겁니다.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었고, 팹리스가 있었고, 팹리스는 설계.
그 다음에 전공정은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거고, 파운드리에서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후공정 하는 게 타이완의 ASE, 여기에서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반도체 핸드폰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소니가 만드는 과정인데, 자,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만들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일본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은 안보 문제라고 본 거예요. 반도체 조달이 힘드니까 내 땅에다가 만들어 놔야지 여기서 완결할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침공을 해서 대만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땅에 반도체 생산하는 게 이건 안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논리가 맞느냐? 일본 땅에서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TSMC 공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바뀌는 게 뭐냐 하니까 마스크 설계라든가 마스크 제조는 다 타이완에서 해와요. 구마모토 공장에서 하는 거는 일본인 기술자가 개발과 양산을 하는 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소니가 붙이는 것까지는 일본에서 해요. 그 다음에 뭐냐? 후공정이 있죠. 타이완에 ASE 가져가야 돼. 다시 타이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공정을. 그럼 뭐야? 대만 유사가 있으면 후공정은 대만에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완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다. 속임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눈에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보조를 해주면서 결국은 일본 땅에서 완결한다고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삼성의 예를 들면요. 구마모토에 TSMC 공장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애리조나에 삼성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TSMC 공장도 짓고 미국이 칩스법을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유치를 한 거 아니에요. TSMC 구마모토 공장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한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칩스법에서 보면요.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라색이랄까요? 그걸 보면은 TSMC가 중국 남경 공장에서 공장을 짓는데 중국이 그대로 있죠. 한국 삼성이 그 밑에 시안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 밑에 또 내려가 보면은 SK 하이닉스. 그게 이제 중국 대령 공장이 있고 칩스법에 해가지고 중국에 제재를 많이 가하면서 저게 다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장비 못 들어가게 하죠.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전부 다 그게 해당이 돼버리니까 대만도 그렇고 한국의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이 지금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40% 가까이 중국에 수출했거든요. 칩스법에 해가지고 삼성이 타격을 받죠. 이게 아주 참 심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게 TSMC하고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이 반도체 공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적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충격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반도체만 딱 놓고 보면은 삼성과 TSMC가 피해를 보는 거고 일본은 그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업해주는 옛날에 냉전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게 신냉전이 들어오면서 다시 그 구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물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다 하고 일본이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일본 자체에 만드는 반도체가 뭐가 있어요? 거의 없다고요. 물론 뭐 자동차에 싣는 반도체가 있어요. 일본에서 조금 만들긴 하는데 DRAM 같은 거는 거의 삼성이 다 만들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쟁이 안 돼요. 결국 뭐냐니까 래피더스 얘기 나오는 거죠. 래피더스가 최근에 미국 IBM하고 손잡고 IBM이 기술을 제공해주고 파운드리 공장은 일본에서 짓는다. 자, 지금까지 미국은 그랬잖아요. 자본이 드는 거는 자기들이 안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팹리스가 미국에 발전하게 된 게 설계만 하는 거잖아요. IBM도 지금까지 그런 맥락인 거죠. 기술은 개발하고 다 했는데 공장은 어마어마한 규모 돈 들여가지고 못 짓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IBM이 정말 자신 있으면 미국이 더 공장 짓지 왜 래피더스하고 손잡고 래피더스한테 기술을 넘겨주겠어요? 자기가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가지고 그게 수율이 날지 자신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IBM이 일본의 그 반도체 대부 같은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여기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뛸 듯이 기뻤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관료도 만나고 대기업들 만나고 막 다니면서 자, 우리도 다시 또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좋은 거 많잖냐? 이거 하고 IBM 기술하고 합치면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요. 래피더스가 이제 큰 일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 래피더스가 세금 낭비한다.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문가들도
쟤들 왜 저래? 뭐 숨기고 있는 게 있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패할 게 너무나 명백한데 왜 저렇게 경제산업성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자하면서 저러는지 숨겨놓은 비밀 뭐 없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네덜란드 ASM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만드는데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라는 거예요. 노광 장비. 아까 뭡니까? 선을 그으려면은 아까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스크에 광선을 쬐어가지고 거기에 선이 다 걸려진 게 그게 자외선이 해가지고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 장비가 EUV 장비예요. EUV 장비가 한 대에 2천억 원이 넘어요. 그 ASML 네덜란드만 만들 수 있는 기계입니다. 파란색이 TSMC고 빨간색이 삼성이고 연두색이 인텔이에요.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개수를 한번 볼까요? TSMC가 2019년도에 25개, 삼성이 10개, 인텔이 3개. 자, 쭉 보면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22년도에 TSMC가 100개, 삼성이 35개, 인텔이 15개. 반도체 만드는데 이 장비가 꼭 필요해요. 반드시. 근데 이 장비의 개수가 사실은 제조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SMC하고 이 삼성하고 격차가 나는 이유가 이 기기 때문이에요. 자, ASML, 이게 네덜란드 기업이라고 그랬죠? 이 ASML에 의한 EV의 출하 대수를 보면요. 2016년도에 몇 대입니까? 5대. 17년 10대. 18년 18대. 19년 26. 이 개수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56대 정도 이제 만들 거라. 대수가 저게 빨간 수는 뭡니까? 수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는 대수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드는 대수를 한번 보세요. 밑에 파란색. 못 따라가잖아요. 압도적으로 못 따라가죠. 그 뭘 말하느냐 하면은 삼성도 저 대수를 주는 대로 사고 싶어요. 장비가 있으면 있을수록 반도체 만드는데 캐퍼시티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라피더스가 2나노를 만들려면은 이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라피더스 이 장비를 2020년도에 56대를 주문이 들어와 있는데 31대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 라피더스는 최근에 얘기잖아요. 최근에 주문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번호표 뽑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라피더스가 이 기계가 없으면 아예 못 만들어요. 중국에 이거 못 들어가게 합니다. ASML 미국이 차단했어요. 그래, 이거 못 들어가면 고퀄리티 반도체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라피더스는 2나노를 만들겠다고 IBM의 기술을 가지고서 일본의 뛰어난 소재품 장비를 가지고 만든다. 소재와 부품은 좋은 거 많은데 이 장비가 없어서 일단 만들기 쉽지 않다. 라피다스는 8개 대기업이 뭉쳐서 만들다 그러죠. 일본의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7개 기업이 들어가고 일본의 대형 은행이 하나 들어가서 그래서 8개 회사가 같이 이제 이걸 만든다. 그래서 라피다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7개 대기업들이 투자한 투자 금액이요. 10억엔씩 투자했어요. 10억엔씩 투자하면은 7개 회사면 70억엔. 은행이 3억엔 투자했습니다. 73억엔. 73억엔이면은 우리 돈으로 700억도 채 안 돼요. 이것 가지고 2나노 만든다는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저 정도 공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20-30조는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0억 정도 처음에 종잣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산업성이 다시 2,700억을 또 투자했어요.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2,700억, 800억, 3,500억 정도가 이제 돈이 쌓인 거죠. 3,500억 정도면 3조, 우리 돈으로 3조 한 2천, 이것 가지고 공장 못 만들어요. 최소한 30-40조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일본의 반도체 얘기는 우리 삼성, 하이닉스, 우리 한국의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미국이 칩스법에 의해서 제재받는 이 부분을 과거에 일본의 미일 반도체 협정에 견줘서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일본은 그게 실패했지만 우리는 잘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 게 이제 하나겠고, 그 다음에 일본의 라피더스가 경쟁으로 떠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과거에 일본이 패했던 게 큰 흐름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 흐름 자체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중 경쟁 속에 반도체가 핵심이잖아요. 국제정치적인 감각 속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제정치의 영역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반도체에서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정부가 엄청 나서서 기업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반도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하나의 산업이다. 이 부분을 꼭 인식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